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좀 덥지 않으셨나요? 벌써 전 좀 여름이 온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좀 시원한 얼음이 담긴 물을 텀블러에 넣고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적절한 수분 보충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땀이 나는 만큼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꼭 물을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던 책인데, 김동식 작가님의 양심고백이란 소설집입니다. 김동식 작가님은요, 이력이 되게 좀 특이해요. 바닥 타일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대구에 살다가 2006년에 서울로 올라와서 1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온라인 커뮤니티 공포 게시판에 창작글을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분이 꽤 많은 단편 소설집을 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뭐랄까, 책 내용이 상상력이 좀 풍부하고 사회풍자를 좀 잘하는 것 같고 좀 재밌네? 꽤 재밌네?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김동식 작가님도 소개해드리고 그분의 작품 중에서 제가 처음 읽었던, 그래서 팬이 되었었던 그 양심고백이란 책 소개해드릴게요. 다시 시작. 자살로 죽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신을 마법사라 소개한 소녀는 자살로 죽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사람들은 소년이 마법사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전 인류의 눈앞에 홀로그램처럼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건 무슨 뜻일까? 전 말을 듣고 나니 정말 경악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다. 다 큰 아이를 다시 태아로 되돌려 어머니의 뱃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였다. 당연히 사람들은 반발했다. 미친 거 아니야? 힘들게 몇 년간 키워놨더니 미신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노산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아? 애 키우느라 뼈가 다 삭은 엄마들이 어떻게 애를 낳아? 장난하나. 소녀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니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아이들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겪었던 그 힘든 일을 모두 잊고 다시 시작하게 해줄 겁니다. 아이의 부모들도 두 번째는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경험이란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아무리 그래도 여지껏 살아온 시간을 헛수고로 만드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소녀는 또박또박 되물었다. 그럼 그냥 자살하게 놔둡니까? 저는 자살하기 직전에 아이들만 구할 겁니다. 제가 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죽을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자살을 선택할 때 당신들은 뭘 했습니까? 아, 그건 자살할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이죠? 그런 거를 보고 싶지 않다면 애초에 자살할 아이가 없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보시던가요? 사람들은 그 말에 반박할 말이 없었다. 뭐 전 그렇다면 부모가 거부할 경우엔 아이들을 되돌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죽겠지만 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됐습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여전히 일부는 불만을 표했지만
대부분은 소년의 행동을 구호 활동 정도로 인정했다. 소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그 아이들을 구할 겁니다. 그때부터 소년의 구호 활동이 시작되었다. 소년은 분신술이라도 쓰는 것처럼 전 세계 어디든 아이가 자살하는 현장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아이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소년이 호공에 나타나 마법봉을 휘둘렀다. 마법을 맞은 아이는 점점 어려지더니 결국엔 작은 점이 되었다. 소년은 그 점을 데리고 그의 부모에게로 갔다. 소년을 맞이한 부모들은 하나같이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어 했다. 말도 안 돼. 거짓말. 우리 아이가 무슨 자살을 해? 그러면 소년은 아이가 자살한 이유를 알려주었다.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설마 알고 계시면서도 자살할 정도로 힘든 건 아닐 거라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안 됐군요. 그는 자살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부모들은 이유를 듣고 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학업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공부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강요했으니 공부가 싫어지면 인생도 싫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우울증이었네요. 그냥 성격이 예민한 게 아니라 질병을 앓고 있었네요. 부모님과의 갈등 문제네요.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다고요? 그럼 반대로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었나요? 소녀는 약속한 대로 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부모가 제안을 받아들이자마자 데려온 점들을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넣어주었다. 그러고는 떠나기 전에 꼭 똑같은 충고를 했다. 이번엔 꼭 잘 키우세요. 소년의 구호 활동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 자살하는 아이들을 실제로 구하고 있잖아? 뭐 어찌되었든 좋은 일이야. 그래, 늦은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고 키워야 하는 건 좀 그런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보호자로서 아이가 자살하게 만든 건 뭐 그 사람 책임이니까 책임을 지는 거지 뭐. 솔직히 굉장한 일 아니야? 아이들의 목숨도 구하고 게다가 이번에는 부모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잖아. 그래, 세상엔 말이야 직접 겪어봐야 하는 사람도 꽤 많아.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 청소년 자살을 막아낸 마법사 소년. 그 소년에게 칭찬이 쏟아졌다. 실제 당사자인 부모들도 소년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꼈고 뱃속의 아기를 향해 반성의 눈물을 흘리곤 했다. 사람들은 마법사 소년의 행동이 세상을 좋게 바꿨다고 생각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건 사실이 아니었지만. 뭐야? 자살률이 왜 이렇게 늘어났지? 전 세계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마법사 소년이 등장하기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수치였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 생각을 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는지.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참아야만 했던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이다. 마법사 소녀는 그걸 바꾼 게 아니라 드러낸 것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임신하는 부모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 사태를 반성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져갔다. 아이를 위해서 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던 사람의 민낯이 드러났다. 사람들은 생각했다. 최소한 소년이 등장하기 전보다 부모라는 존재가 조금 더 성숙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세상에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살을 권한다는 소문이었다. 아들, 자살해. 이번엔 우리가 꼭 제대로 키워줄게. 그래,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일까? 말더듬이 소년의 꿈. 중학생 김나무는 말을 더듬었다. 그로 인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급기야 학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 아들이 말 더듬는 증상이 본인들 때문에 생겼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치료차 방문한 병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아드님이 말 더듬는 이유는 아마 과도한 영어 조기 교육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최근에 가장 흔한 사례죠. 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던가. 다 아들이 잘 되리라고 시킨 영어 교육이었는데 그게 독이 되었을 줄이야. 칭얼대는 아기를 억지로 앉혀놓고 교육을 시켰던 지난 날들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요령이 없었다. 또다시 아들을 위한다는 이유로 책상에 앉혀놓고 말았으니까. 나무야, 이 부분을 소리내서 읽어봐.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이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나무야, 느리게 읽어도 좋으니까 한자 한자 또박또박.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 자유, 평등,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처음부터. 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무의 말더듬증은 쉽게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러면 부모는 화를 내다가도 끝내 눈물을 보이곤 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우리 나무한테 너무 미안해. 김나무도 이런 자신이 답답해서 울었다. 사춘기여서 더욱 그랬다. 사는 게 싫을 지경이었다. 애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것도 괴롭고 어디 가서 입을 여는 것도 두려웠다. 헌데 그러던 어느 날 김나무에게 롤모델이 등장했다. 김나무가 길에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할 때 갑자기 TV 속 만화 주인공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친구를 놀리다니, 너희들 정의롭지 못한 아이들이구나. 그러면 안 돼. 어디선가 들어본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살짝 놀랐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성우 최무정이었다. 그는 애들을 꾸짖어 쫓아보내고 남겨진 김나무를 위로했다. 너 말 더듬는구나? 나도 옛날엔 너처럼 말을 더듬었어. 진짜요? 그래, 너보다도 심했어. 그래도 노력해서 고쳤고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먹고 산단다. 너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을 테니 기운내. 알겠지? 정말 노력하면 고칠 수 있어요? 그래, 노력하면 다 고칠 수 있단다. 김나무 눈에 비친 최무정은 우상, 아니 영웅이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김나무의 꿈은 성우가 되었다. 엄마, 나 성우학원 보내줘. 그래, 나무 네가 거기서 말더듬증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보내줄게. 오랜만에 아들의 활기찬 모습을 본 부모님은 김나무를 기꺼이 학원에 보내주었다. 노력하면 정말 고칠 수 있죠? 저도 성우가 될 수 있죠?
그래, 이 세상에서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단다. 김나무는 최무종의 그 말을 믿고 열심히 노력했다. 자, 나무야, 시작해보자. 일단 목에 힘을 빼고 자신감 있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알았지? 자, 해보자. 네, 네. 김나무도 부모님도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이곳에서는 분명 말더듬증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아무리 노력해도 김나무의 말더듬증은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던 김나무는 답답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선생님, 정말 노력했는데 왜 안 되는 거죠? 김나무를 볼 때마다 한숨만 들어가던 최무정이 솔직하게 고백했다. 미안하다.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네? 세상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존재한단다. 김나무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최무정에게도 그 나름의 사연이 있었다. 네가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그동안 말하지 않았는데 사실 내가 말더듬증을 고치게 된 건 목소리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란다. 네? 목소리를 물려받아요? 그래, 돌아가신 두석규 선생님께 물려받았지.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게 목소리를 주고 가셨단다. 황당한 내용이었지만 최무정은 진지했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성우계에는 천의 목소리라는 계보가 있단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목소리를 낸다고 평가받는 성우 말이야. 1대가 정재준 선생님, 2대가 두석규 선생님, 그리고 3대가 나란다. 재능이나 노력으로 이룬 게 아니라 목소리를 대대로 물려받아온 거지. 그런 게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야. 그리고 이제 나도 은퇴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니만큼 후계자에게 목소리를 넘겨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였어. 나무야, 네가 이어주겠니? 정말요? 그래. 단 시험에 통과해야만 한단다. 할 수 있겠니? 그럼요. 흥분한 김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말을 더듬었다. 자신이 천의 목소리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일인가. 곧 최무정은 근엄한 얼굴로 시험에 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일주일간 한마디도 꺼내지 말아라. 정말로 힘들 테지만 성공하면 내게 후계자 자격이 생긴단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지만 말이야.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어요. 김나무는 황급히 대답하다 얼른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리를 쓰다듬은 최무정이 곧 눈을 감고 김나무의 두 손을 맞잡았다. 마치 뭔가를 전해주듯 얼마간 그렇게 조용히 있었다. 집으로 돌아간 김나무는 부모님께 글로 사정을 설명했다. 절대로 말을 하지 않겠다고. 이것만큼은 꼭 해내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학교에는 말다듬증의 치료 과정이라고 설명했는데 김나무의 말다듬증은 이미 유명했기 때문에 모두 사정을 이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있었다. 야, 김나나나나무, 너 치료하고 말 못한다며? 에이, 그런 걸로 진짜 치료가 돼? 야, 말 좀 해봐, 어? 얘들아, 야, 우리 내기할래? 김나무 입에서 먼저 말 나오게 하는 그 사람이 이긴 거야.
재밌겠다. 아이들의 노골적인 괴롭힘에도 김나무는 꼭 참았다. 꼬집힘을 당해도 눈물을 흘릴지언정 절대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 한 번은 폭발한 나무가 처음으로 의자를 들고 일어섰는데 이런 뜻밖의 모습이 아이들의 괴롭힘을 잠재우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집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부를까봐 TV도 절대로 보지 않았다. 김치찌개가 든 냄비를 떨어뜨려서 발에 화상을 입기도 했지만 기적적으로 소리를 삼켜냈다. 혹시 잠결에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입에 테이프를 감고 자는 생각까지 해봤다. 김나무는 오직 천의 목소리를 이어받겠다는 일념으로 일주일간 최선을 다했다. 드디어 일주일 뒤 기쁜 얼굴로 찾아온 김나무를 최무정이 심각한 얼굴로 보고 있었다. 정말로 성공했니? 김나무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확신하니? 단 한 번도 없었어? 다시 한번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김나무. 그러자 웬일인지 최무정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아, 정말로 성공할 줄 몰랐구나. 미안하다 나무야. 다 거짓말이었단다. 네가 실패를 할 줄 알고 거짓말을 했어. 미안하다. 최무정의 얼굴을 바라보는 김나무의 얼굴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그게 정말이에요? 미안하구나. 순식간에 시뻘개진 눈으로 눈물을 흘리던 김나무는 마구잡이로 악을 쓰다가 학원을 뛰쳐나갔다. 남겨진 최무정은 씁쓸한 얼굴로 문만 바라보았다. 그는 어젯밤 일을 떠올렸다. 김나무의 부모님이 찾아왔을 때의 일을. 나무가 잘하고 있다죠? 저는 나무가 해낼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제 말을 믿기 힘드시겠지만 내일이 되면 부모님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나무는 말더듬증을 완벽하게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천의 목소리를 가진 최고의 성우가 될 겁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 나무는 괜찮으니까 하지 마세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아니, 저기 제 말을 믿기 힘드신 건 알겠지만 일단 내일 나무의 말다듬증이 완벽하게 고쳐지는지만 그것만 일단 보시면... 아니요, 우리 나무는 공부해야 돼요. 성우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최무정은 김나무를 걱정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과연 그 아이의 말다듬증이 쉽게 고쳐질 수 있을까? 가차. 응? 잠에서 깨어난 소녀는 시계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평소라면 진작에 엄마가 깨웠을 시간인데? 잠옷 차림의 소년이 방문을 열고 나가니 엄마가 거실에서 낯선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남자는 다름 아닌 정수기 영업사원이었다. 사모님, 이 정수기는 이번 주에 발매된 최신 제품이에요. 탄산수 기능도 있고 제빙 기능까지 있어요. 최고급 제품이니까 만약 사모님께서 빨간 종이를 뽑으시면 이 정수기는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평생 유지 보수는 물론이고 최신 제품까지 업그레이드까지 해드릴게요. 그리고 빨간 종이를 뽑으실 확률은 무려 3%랍니다. 우와, 진짜요? 아, 네. 빨간 종이가 아니더라도 20% 확률로 파란 종이를 뽑으시면 방금 전 그 제품을 그냥 드려요. 물론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비용은 제공되지 않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보실 겁니다. 소녀는 엄마가 열중한 듯하여 말을 걸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영업사원은 종이 상자에서 손톱만한 각종 색종이를 꺼내 보이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하얀 종이를 보여주며 말했다. 게다가 안심할 수 있는 점은요. 이 65%의 확률로 나오는 흰색 종이를 뽑는다고 해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작년 모델이긴 해도 웬만한 기능은 다 들어있으니까요. 엄마의 지갑이 열리는 건 순식간이었다. 20만 원이라고 했죠? 엄마가 신용카드를 긁자 영업사원은 색종이가 든 종이 상자를 흔들며 내밀었다.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처리된 그 종이 상자에 발을 넣은 엄마는 상기된 얼굴로 종이 조각을 뒤적거렸다. 제발 빨간색 나와라. 신중히 구르다가 마음을 이내 정했는지 주먹을 쥔 손을 천천히 빼낸 다음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흰색이잖아. 아이고, 아쉽네요. 엄마는 얼굴을 찌푸리며 아쉬워하다가 영업사원에게 물었다. 이거 반납하고 다시 뽑기 있죠? 물론 있죠. 반납하고 10만 원만 내시면 다시 뽑기가 가능하십니다. 10만 원이요? 엄마는 1분쯤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카드를 긁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뒤에 서 있던 소년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들, 이번엔 네가 뽑아봐. 소년은 내심 기뻐하며 상자 속으로 손을 넣었다. 두근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종이들을 휘적거리다 이놈이다 싶은 종이를 한 장 빼들었는데 흰색이었다. 아휴, 진짜. 엄마는 소년의 발톱을 치며 아쉬워했다. 영업사원이 한 번 더 권했지만 엄마는 거기서 그쳤고 결국 작년 모델 정수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30만 원을 들인 것 치곤 좀 허접해 보이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소년은 아침 내내 엄마에게 핀잔을 듣다가 등굣길에 나섰다. 정류장에서 중학교로 가는 버스에 올라탄 소년은 교통카드를 찍으며 운전석 옆에 달린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카드를 찍자마자 화면 속 룰렛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상기된 표정의 소년이 기대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화면엔 이런 문구가 떠올랐다. 축 1등 당첨. 아싸. 화면이 변하고 소년은 환호했다. 기기장치는 소년의 교통카드를 다시 충전해 주었고 소년은 버스 가장 뒷자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편안히 누워갈 수 있는 침대형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소년은 그곳에 가방을 던져놓고 편안하게 발을 뻗었다. 소년 다음으로 버스에 올라탔던 백발 노인은 꼴등에 당첨되었는데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갔다. 다음 정거장에서 소년과 같은 교복의 학생이 룰렛을 돌리고 비어있던 의자 중 하나로 가서 앉았다. 그는 소년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와, 1등이야? 좋겠네. 부럽지? 헤헤. 둘은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같은 정류장에서 내려 함께 등교했다. 점심시간. 학교 식당으로 향한 소년은 한쪽 벽에 세워진 기계 중 하나에 3,000원을 넣고 모니터 속의 상자를 골라 열었다. 아, 젠장. 또 깡이야? 며칠째야 도대체. 맨 밥과 김 사진이 모니터에 떴다. 소년이 짜증을 내던 그때 옆에서 함성이 들려왔다. 돌아보니 한 학생의 모니터에 랍스터 정식 사진이 떠 있었다. 오, 랍스터. 아, 부럽다 진짜. 랍스터 사진에 자극을 받은 모양인지 다른 기계 옆에 서 있던 학생들도 연신 재도전을 해댔다. 소년도 잠깐 1,000원을 더 넣고 재도전을 해볼까 고민했지만 오늘 여자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기로 한 걸 떠올리곤 그냥 맨밥에 김을 받아왔다. 식판을 든 소년이 친구들이 있는 자리로 가앉으니 카레 돈가스를 먹던 녀석이 빈잔을 줬다. 야, 너 돈 없어? 밥이 그게 뭐야?
나 같으면 재도전했다, 진짜. 아, 됐어. 어제도 다시 돌렸다가 2번 연속 김 나왔어. 오늘은 돈 아껴야 돼.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소녀는 당당하게 말하며 맨밥에 김으로 식사를 했지만 옆 테이블에 랍스터 정식의 시선이 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방과 후 소녀는 여자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시내로 향했다. 미리 봐두었던 인형 가게로 가서 10,000원짜리 랜덤 박스를 뽑을 생각이었다. 운이 좋다면 소년의 키보다도 큰 곰인형을 뽑을 수 있겠지만 아마 팔뚝만한 인형 정도가 나올 거였다. 소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곰인형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곰인형을 뽑으면 세정이가 좋아하겠지? 아마 신나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만약에 곰인형을 뽑으면 세정이네 집으로 바로 배달해달라 그래야겠다. 내가 들고 가기엔 너무 커. 남들은 몰라도 왠지 자신은 될 것 같은 그런 기대. 그런 기대감으로 소녀는 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를 만지작거렸다. 얼른 가서 랜덤 박스를 뽑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다. 근데 시내를 걷고 있던 소년의 발걸음이 예상치 못한 가게 앞에서 멈춰서고 말았다. 샤넬이 5,000원이야? 소년도 알고 있는 그 명품 브랜드의 뽑기가 고작 5,000원이라니. 소년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얼른 가게에 붙은 전단을 살폈다. 한정판이라는 설명이 붙은 명품 가방이 전단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었다. 비록 0.005%의 확률이긴 했지만 그 아래에도 샤넬 로고가 박힌 고급스러운 제품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다른 건 몰라도 향수 정도는 괜찮은 확률이야. 그것만 뽑아도 이득이지 않나? 그리고 모르지, 운이 좋아서 가방이라도 뽑게 될지? 고민하던 소녀는 결국 샤넬 자판기 앞으로 향했다. 10,000원짜리를 넣고 모니터 속 랜덤 박스 중 하나를 고르는데 샤넬 로고가 들어간 종이 쇼핑백에 당첨됐다. 소년이 인상을 찌푸리며 한 번 더 상자를 뽑았다. 하지만 결과는 또 쇼핑백. 소년은 비상금으로 남겨두었던 5,000원을 가지고 고민했다. 어차피 이 돈으로는 인형 박스를 뽑을 수 없다는 생각에 곧 그 돈마저 자판기에 투입했다. 울상이 된 소녀는 샤넬 쇼핑백 3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왠지 자신 다음에 도전한 사람은 좋은 것을 뽑았을 것 같았다. 한 번 더 했다면 향수 정도는 당첨되지 않았을까? 소녀는 원내 아쉬웠다. 그나저나 여자친구의 생일 선물은 어쩌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손을 벌려야 되나? 터벅터벅 힘없는 걸음으로 집에 도착한 소년이 엄마를 찾아봤지만 엄마는 샤워 중이었다. 깊은 한숨을 쉰 소년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엄마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긴급 속보입니다. 김남우 장관이 우즈베키스탄과의 FTA 협상에서 대박 조건을 뽑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20%더 높은 금액으로 수출을 하고 20%더 낮은 금액으로. 우즈베키스탄이 어디에 있는 나라야? 지루한 얼굴로 채널을 돌리는 소년. 정부에서 큰 돈을 들여 차세대 전투기 수입에 도전했지만 2세대 전차에 당첨되고 말았는데요. 사실상 재고 처리라는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재뽑기를 제안한. 소년이 마음에 드는 예능이 나올 때까지 채널을 돌리려던 그때 엄마가 샤워를 마치고 머리에 수건을 들고 나왔다. 엄마, 나 10,000원만. 뭐? 얘가 갑자기 무슨. 안 돼, 돈 없어. 여자친구 생일 선물 사야 된단 말이야. 뭐?
조그만 게 여자친구는 무슨? 엄마는 인상을 찌푸리며 소년을 무시하고 지나갔다. 아, 엄마. 소년이 엄마의 뒤를 따라다니며 떼를 쓰던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빠가 들어왔다. 잔뜩 상기된 표정의 아빠는 들어서자마자 격에 소리쳤다. 여보, 이번 달 월급 3배 뽑았어. 어머, 정말이야? 진짜? 이번 달 월급 자그마치 510만 원이야. 순식간에 표정이 환해진 엄마가 만세를 불렀다. 세상에, 맨날 기본만 뽑던 양반이 웬일이래? 나도 할 때는 한다니까? 우리 부서에서 나만 뽑았어.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 한껏 분위기가 좋아진 틈을 타 소년이 바로 끼어들었다. 엄마, 그럼 나 10,000원만, 응? 10,000원만, 빨리. 여자친구 생일 선물 빨리 사야 돼. 알지? 아니, 얘가 진짜? 엄마의 미간이 살짝 좁아졌지만 아빠가 호탕하게 웃으며 소년의 볼을 꼬집었다. 여자친구? 당연히 여자친구 생일 선물 사야지. 사야지. 여보, 얼른 돈 줘. 엄마는 조금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결국 지갑을 열었다. 너 오늘 아빠가 월급 잘 뽑아서 주는 거야. 알았지? 응, 알겠어. 고마워요, 엄마. 그 대신에 엄마, 저 쇼핑백 엄마 가져. 뭐? 소녀는 돈을 받자마자 그대로 현관을 뛰쳐나갔다. 이번엔 반드시 인형을 뽑으러 갈 생각이었지만 글쎄, 소년이 샤넬 자판기를 그냥 지나쳐갈 수 있을까? 엄마는 거실 한 구석에 놓여있는 빈 샤넬 쇼핑백 3개를 발견하고 인상을 찌푸렸다. 저건 누굴 닮아서 저러는지. 에이그. 누구긴 누구야. 당신 닮았지. 엄마는 여전히 싱글벙글인 아빠를 쏘아보다가 투덜거렸다. 에휴, 당신이 그때 뽑기만 제대로 했어도. 에휴, 영재를 뽑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내가 뽑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에휴. 아니,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워? 영재 아이는 10% 확률밖에 안 돼. 그래도 오늘은 월급 3배 뽑았잖아? 잔소리 좀 참아주라. 그러자 엄마가 힐끔 눈을 흘기며 말했다. 둘째가 생기면 그땐 내가 뽑을 거야. 난 정말 제대로 뽑을 자신 있다고. 양심 고백 잘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되도 않는 연기를 해서.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해 주실 거죠? 아우, 저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자괴감도 들고. 농담이고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책 정말 재밌었는데 양심 고백 읽고서 제가 이분 책에 한 권을 더 샀어요. 회색 인간이란 책을 샀는데 얼른 그것도 읽고 싶네요. 기대됩니다. 오늘 그거 읽고 자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잘 자요. 알겠죠? 안녕.